오늘 미국과 세계인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하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공화당은 왜 하필 CNN과 인터뷰를 하느냐, 또 부통령 후보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공격합니다. 언론사 테스트와 기자회견에서 합격점을 받아야만 대선 가도가 평탄해질 해리스 부통령은 해리스, 오바마, 바이든으로 구분되는 세 갈래가 합쳐진 캠페인 내부의 긴장도 단속해야 합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은 선거에서 지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당내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트럼프 벤스 후보는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예수가 투표 개표원이었으면 자신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겼다는 말을 했고, 벤스 부통령 후보는 해리스 후보에게 지옥에 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알링턴 국립묘지 관리자와 트럼프 스텝의 충돌은 오늘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국립묘지 방문 당일 숨진 병사의 모비 앞에서 씩 웃으면서 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을 선거 홍보용으로 등장시켜 퇴역 군인들이 비난합니다. 트럼프 후보보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론조사 결과 답한 사람이 3%포인트 많습니다. 팍스 여론조사 결과 선벨트 지역 4군데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해리스 후보지만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앞서는 등 여전히 박빙입니다. 라스베가스 행정관이 자신의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미 전국의 탑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어린이 성범죄와 돈 세탁 방조를 포함한 갖가지 범죄를 한 6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기간 중 파리를 떠날 수 없고 다른 소셜미디어도 주목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분기 매출이 한 분기 전보다 2배 이상이었는데도 주식값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지나친 희망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익 보고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동차, 식당, 의류 등 여러 업계에서 고급 브랜드의 부동산 진출이 점점 확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단 한 표의 표도 받지 못했고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단 한 번의 언론사와의 인터뷰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억세게 운이 좋은 카멜라 해리스가 CNN과 이제 인터뷰를 할 시간이 6시간, 9시간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방송이 되는데, 미국인과 세계인들은 카멜라 해리스 지금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뷰입니다. 오늘 낮에 인터뷰를 해서 저녁에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공화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왜 CNN과 인터뷰를 하는가? 이건요, MSNBC와 만약에 했다면 CNN보다 훨씬 좌측에 있는 MSNBC이기 때문에 결탁했다, 공모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테고, 그렇다고 팍스와 인터뷰를 하기는 경계심이 너무 강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ABC? ABC는 9월 10일에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두 사람의 토론이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럼 CBS도 있네요. CBS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또 10월 1일에 있잖아요. 남아있는 그런 매체가 CNN밖에 없다는 겁니다. NBC는 MSNBC와 같은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진행할 데이너 배쉬는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을 그 제이크 테이퍼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회를 봤었던 그 데이너 배쉬입니다. 인사이드 폴리틱스 혼자 진행하고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이제 공동 진행하는 데이나 배쉬인데, 데이나 배쉬 그러면 이제 CNN에서 하느냐, 이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럼 두 번째, 아니 왜 대통령 후보가 혼자 나오지 부통령 후보를 달고 나와
함께 인터뷰하는 건 자신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겁이 나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멍청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나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산된 거겠죠. 당연히. 지금 본인도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고 압박이 있을 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압박과 어떠한 위기 같은 것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을 설명할 때도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서로 발 맞춰서 보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동시에 이렇게 그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토론 잘하고 말 잘한다는 버락 오바마도 부통령 후보가 이제 결정되고 나서 바로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가 같이 인터뷰를 했고요.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의 베테랑이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 후보 팀 케인, 버지니아주의 정치인이죠. 이 팀 케인과 같이 인터뷰를 했고 또 공화당이 왜 같이 하냐고 비난을 하지만 트럼프 후보도 벤스 후보 딱 결정되고 나서 공동으로 팍스에서 이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카멜라 해리스라는 사람은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에 그림자 자리이기 때문에 딱 단독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책에 있어서 정말 초롱초롱하게 똑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에 토론을 정말 엉망진창 창피하게 보는 사람 너무 불안했을 그런 토론을 하고 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방어하는 인터뷰를 했죠. 그때는 조금 잘했고 그 전에 혼자 했었던 인터뷰는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틀 전이었던가요? 이제 질문을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하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걸 전해드렸는데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제 첫 번째 오늘 관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는 거의 이제 중요하게는 국내 이슈로 뽑습니다. 물론 국내 이슈가 이제 비슷비슷하다던가 할 때 국제 이슈도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 이슈거든요. 오늘 악시오스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현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얼마나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과 본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보여줘야지 되고요. 국내용으로는 뭐 여러 가지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는 뭐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금 문제, 이민, 국경 똑같아요. 거의. 그 매체가 보는 질문 미국의 지금 중요한 이슈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와 조금 다른 것은 연방 대법원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무렵에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임기도 지금은 이제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임기를 제한을 해야지 된다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외교 정책에서는 역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무력을 써서 대만을 보호할 것인가. 이건 한국이나 일본도 다 이제 미국의 무력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또 미국이 동맹국을 얼마나 챙기는가. 물론 대만은 국가로 보는 국가는 별로 몇 국가 되지 않습니다만 20개 국가도 안 돼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차이나를 강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처럼 그 정도까지 보호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이 많이 보겠죠. 그리고 악시오스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질문을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능력과 이제 북한의 핵 능력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장기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싶다고 했고요. 또 국방비 지출, 나토 이건 이제 아주 잘 많이 들어봤던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언제나 처음으로 이제 초대하고 백악관에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또 일본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G20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거기서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만나겠는가 하는 질문도 하고 싶다고 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깊숙이 그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오늘 그 미국 정부 측에 어떤 뭐 목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미국 측에 알려주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되겠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관한 이슈도 직접 물어봐야지 된다 하는 것에 기뻤고요.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그 북한 이슈는 없네요 해서 전 좀 서운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왜 그게 서운할 이슈가 되느냐고 하는데 이슈가 되죠. 그만큼 그 한반도를 정말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되니까 중요한 거죠.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핵 문제를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에 관한 것을 대입시켜 볼 수 있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이란은 없는데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뉴욕타임스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글쎄요. 데이나 베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이 카멜라 해리스, 팀 월즈,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할지 그걸 이제 지켜보면서 그게 다 딱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고 변치 않을 그럴 답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사이에서 뉘앙스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 부통령을 할 만한 제목이야? 아니야? 이런 것을 이제 오늘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해리스 팀은 뭐가 있냐면 캠페인 팀에서요. 지금 좀 긴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60 며칠 남았을 겁니다. 우선 캠페인 팀이 하나로 뭉쳐진 게 아니라 트럼프 팀 하면 트럼프 팀인데 이건 해리스에 대한 충성을 하는 충성파가 있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가 몇 년 동안 계속 재선 캠페인을 해왔었잖아요.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또 바이든 대통령의 체면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고 대부분 받았습니다. 본인이 난 싫어 하고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받았어요. 그럼 해리스 팀, 바이든 팀 여기에 해리스 팀이 우리가 뭔가를 이제 솟아오르는 뭔가를 하려면 나는 오바마 팀이 필요해. 2012년도 재선팀 해서 오바마 팀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팀들 사이에서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팀이 볼 때는 오바마 팀이 말이야. 결국은 오바마가 과거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택하고 바이든을 버리더니 그리고 지들은 막 아이빌리그 나오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 그 바이든 팀은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깔보더니 하면서 원래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 참 우리 바이든을 몰아낸 오바마 팀이 왔다 하는 이 긴장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로서는 또 바이든과 뭔가가 맞지 않아서 갈라선 아주 유명한 선거법 그 변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마크 엘리아스라는 사람. 그럼 전략의 차이가 있고 바이든과 차이를 해리스 측에서도 또 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또 이제 팀 월즈를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팀이 바뀌면서 메시지도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트럼프를 물리쳤다 하는 것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역시 지금도 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하고 이제 그걸 맨 앞에 내세웠는데 해리스 팀은 다른 구분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잖아요. 뭐 프리덤 뭐 for 뭐 프리덤 뭐 등등 해서 자유와 또 그 나이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미래 해서 이제 이게 팀이 달라짐으로써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해리스는 이런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있을 첫 번째 인터뷰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트루 소셜 그 웹사이트에 CNN의 데이나 베시가 혼자 그 인터뷰를 하니까 오늘 데이나 베시가 위대한 인물이 될 기회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동지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공정하지만
힘든 공정하고 힘든 인터뷰를 하면 완전히 카멜라 해리스가 무능하고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바이든이 물러나게 된 게 데이나 베이시하고 그 제이크 테퍼 CNN의 공동 그 앵커들이 사회를 봤잖아요. 그 토론 자체를. 그래서 우리의 유명해진 토론이라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명해진 그 토론에서 나 트럼프가 사기꾼 조 바이든을 폭로한 것과 비슷하게 오늘은 이제 본인이 없으니까 데이나 베이시가 카멜라 해리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폭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나 본인과 CNN에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썼고요. 또 데이나와 제이크 테퍼 지난번에 토론 때 그 사회를 봤었던 이 사람은 그 조 바이든과의 토론에서 공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했고 그런데 이제 그 공정함을 또 한 번 또 넘어서 이번에도 또 공정하면 데이나 베이시가 진정한 스타덤에 오른다. 이미 스타예요. 스타덤에 오르고 현재 아주 정말 망가져가고 있는 미국의 큰 그 힘이 되는 거다. 행운을 빈다고. 데이나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오늘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는 제이크 테이퍼라는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토론에서 남자 그 사회자를 역할을 맡았던 제이크 테퍼가 트럼프가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지고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악몽이 끝났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사실은 저널리스트들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 왔는데 저도 트럼프 이전의 방송은 트럼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거의 양비론이었는데 트럼프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가 나이트메어다 하고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바이든이 또 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마지막 그 토론의 사회를 봤구나.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자, 이리하여 오늘 카멜라 해리스 팀은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팀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게 카멜라 해리스 오늘 인터뷰와 여러 가지 내부 단속 여기에 비등할 만큼 똑같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숨 좀 돌리시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트럼프 팀은 뭔가 그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나가면은 결국은 해리스 후보 팀에 지고 만다 하는 게 대세의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팀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는 그 본인의 친구예요. 이 닥터 필 매크로 그분과 이제 이렇게 인터뷰 텔레비전 그 심리학자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예수를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합니다. 트럼프의 그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표용지를 세셨다면 내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겼다. was라는 그 과거형을 써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하는 말이 늘 그렇지 하지만 이게 점점 좀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강도가 진해진다고 할까요? 어떤 뜻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 말이냐면 투표용지를 그 하베스트하는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투표용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8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거의 인구와 마찬가지로. 그럼 투표를 하려면 18살 이상이어야지 되고 시민권자여야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지 되는데 인구 수만큼 보낸다는 것은 트럼프의 후보의 얘기에 따르면 어제 한 얘기에 따르면 한 사람이 8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진다는 겁니다. 8장의 그 투표 용지를 받아서 다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8장 투표 용지 받으신 분 계시면은 제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really 막 이렇게 이제 feel 그 친구인 feel조차도 뭔가 좀 뭔가 이게 믿기 어렵게 그렇게 정말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그럴 그 정도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지저스가 내가 개런티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저스가 투표 용지를 이걸 계산을 하면은 내가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당선이 됐다 하는 게 트럼프 후보의 어제 했었던 그런 그 주장입니다. 개런티부터 나옵니다. I guarantee if Jesus came down and was the vote counter, I would win California, okay? In other words, if we had an honest vote counter, a really honest vote counter, I do great with the Hispanics, great. I mean, at a level that no Republican's ever done. 네, 공화당 누구도 하지 못한 것. 나는 굉장히 그 히스패닉계에서 인기가 높다.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히스패닉계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무슨 얘기도 했던가요? 캘리포니아에 가봐라. 그냥 모든 곳에 다 트럼프 사인만 붙어 있다. 그렇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당연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이 있죠. 오렌지 카운티에 가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성조기를 앞에 딱 걸어 놓습니다. 아니면 프레스노에 이 농촌 지역에 가면은 다 트럼프 팻말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곳은 안 보는 거죠. 이 트럼프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에 오면 뉴포트 비치에 간다던가 돈만 거들어 오니까 표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주가 부정선거를 해서 아주 이상한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의 테드 리우 의원이 내가 그냥 평범한 카톨릭 신자지만 예수는 배심원단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남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수학을 포함한 모든 그 우주의 법칙을 다 이거 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서 졌다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것이다. 애리조나, 뭐 네바다, 뭐 모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곳에서 전부 본인이 안 졌다고 소송을 하고 60 케이스 정도 소송을 해서 하나는 그게 꼭 부정선거였다는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에서 약간 트럼프 쪽에 맞는 판결이 나오고 다 그냥 이거는 법원에 가지고 올 자격도 없다고 다 기각을 해버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해도 괜찮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알링턴 국립묘지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트럼프 쪽에서 계속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의 그 룰이 그렇고 국방부의 룰이 그렇고 지금 섹션 60라는 곳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 섹션 6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다가 비행장 자살 폭발대에 의해서 이제 13명이 숨진 그 케이스 그걸 이제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이든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쭉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진 찍지 말라는 곳에서 사진 찍다가 몸싸움 났다고 하고 그 관계자가 불만은 접수했지만 이제 고소는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고소하면은 트럼프 측에서의 그 보복이 너무 두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방법 해치 액트라는 연방 해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묘지에서 트럼프 팀에게 미리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여기서 사진 찍거나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은 그 다 연방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군 묘지에서 더군다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어제도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것을 틱톡에다가 딱 올렸는데 본인들이 그 선거 운동을 한다고 올린 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숨진 그 군인의 묘비 앞에서 한 10명 훨씬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늘 손가락 이렇게 하고 씩 웃는 것 있잖아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군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숨진 지 3년이 된 그런 군인의 묘비 앞에서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씩 웃으며 사진 잘 나오라고 웃는 웃으며 그러면서 막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이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손가락 치켜 세운 아이 없습니다. 몇몇 두 분의 여자, 젊은 여자와 뭐 한 두 분의 남자 정도와 트럼프 이 정도 한 6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는 아무튼 20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일들, 이게 더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몸싸움을 했다 안 했다도 이슈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캠프에서 그 묘지 관계자를 결국은 스태프들이 사진 찍는다고 이제 밀치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묘지의 관계자에게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또 듣는 사람에게는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랑 소송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불만은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이거고요. 20분 더 되네요. 사진 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옆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부통령이 또 도와주질 않아요. 마이크 벤스 그 부통령은 어제 이제 두 군데 주에서 저기 블루월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해치법이 있고 묘지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고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려주십시오 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스텝이 밀치고 했었다고 하거든요. 이 묘지 관계자를.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지금 부통령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사진을 찍는 그 허락을 받았다. 이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합니다. 그 JD 벤스 후보가요. 자, JD 벤스. There is verifiable evidence that the campaign was allowed to have a photographer there. There's verifiable they were invited to have a photographer there. There's verifiable evidence that the families of these poor people who had their loved ones. 네, 뭐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서 간 건 맞고요. 그리고 베리파이드 됐다고 하잖아요. 사진 찍는 거, 사진 작가들이 거기에 가는 거 분명히 베리파이드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로 예전에 해리스 등장 이전에는 이 정도 거짓말을 해도 말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많이 안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그런 베리파이드, 아니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베리파이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초대했다는 것은 맞지만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라고 베리파이 해주는 그런 주체도 아니고, 또 이미 이 주체 측에서 거의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을 쭉 하는 과정에서 13명의 군인들이 숨진 것에 대해서 해리스 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는 그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뭐 지옥에 갈 수도 있다. Can go to hell. 뭐 이런 얘기까지 부통령 후보가 약간 그 멈칫하다가, 이거는 이제 최악으로 비난을 한 거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And she wants to yell at Donald Trump because he showed up. She can go to hell. 이렇게 지지자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멜라 해리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를 굉장히 비난한다고 하는데, 어제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이 알링턴 그 국립묘지에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해리스 후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해리스가 단지 트럼프가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왔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졸고 있다가 그렇다고 하면서 그 can go to hell, 이거는 정말 I hate her 보다 훨씬 강한, 그냥 뭐 hate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 뭐 지옥에 가라, 지옥에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최악의 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스 등등의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캠프 측에서도 너무 걱정을 한다. 이 정도로 캠페인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요, 통한대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면은 일정 부분 사람들은 통한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무당파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너무 정치나 모든 사회 면에서 좀 후져졌으니까 사람 거기까지만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그 주요 신문의 탑 뉴스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요. 워싱턴 포스트 그 정치 중심인데도 일면에 보니까 텔레그램 CEO가
이제 어제 기소를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그건 저는 이제 뒤에 조금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고 오늘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부터 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에 워낙에 요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뭐 세계 각 지역에서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뭐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일면과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배심원들이 지금 이제 몇 년 이제 재판을 해온 거죠. 전 그 클락 카운티 이거 아주 선거 유명했었던 그런 지역이죠. 행정관 로버트 텔레스가 뭐 이 사람은 선거 관련 행정관은 아니에요. 라스베가스 그 기자입니다. 69세였는데도 이분은 은퇴할 생각이 없으셨답니다. 심층 보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에 그런 그 제프 저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22년도 9월 달에 아주 무더운 어느 날 집 앞에서 칼에 찔려서 숨졌는데 로버트 텔레스 씨가 결국은 1급 의도한 1급 살해 혐의로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했고 선고 공판은 10월 달인 것 같은데 뭐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감형되는 것도 20년 복역한 이후에 이제 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 로버트 텔레스라는 유죄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상속자가 없이 어떤 사망한 케이스의 무슨 유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행정관입니다. 클락 카운티의 행정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라스베가스 그 리뷰 저널의 기자였었던 그 미스터 저먼, 제프 저먼 이분이 심층 취재를 어떻게 했냐면 이 텔레스 행정관이 사무실 내에서 부적절한 남녀 관계 본인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누구를 편애해서 굉장히 사무실을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등등 좀 비리 같은 것을 계속 추적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 이렇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본인이 한 달 뒤에 이런 보도가 시리즈로 나가고 패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기자 때문에 패했다. 이게 이제 검사 측에서는 그 살해 동기로 보고 있는 거죠. 해서 어느 날 집 앞에 아주 그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칼로 이제 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아니다. 나는 함정에 빠진 거다. 이건 뭐 전문 그 살해인이 살해를 한 거지. 부패한 지역의 사업가들이 이 기자가 워낙에 심층 취재를 부패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뭐 청부살인을 말하자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뭐 칼부터 그리고 또 이게 그 신문사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에 기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취재를 했더니 그 SUV 자동차가 이 사람의 자동차 용의자의 자동차가 바로 이 행정관 용의자의 자동차였다 등등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DNA도 마찬가지로 뭐 손톱 아래에서 DNA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라스베가스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리뷰 저널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해외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살해했다고 본인이 그런 이유로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인정은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보도를 하다가는 내가 이번에 일단 그 선거에서 졌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도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그 겁은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뭐 결론이 났으니까 이 신문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편집장이 얘기하기를 정말 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온 저널리스트가 그 자부심을 갖고 일해온 이유 때문에 살해됐다. 그래도 우리는 그 정의의 척도 같은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이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오늘 사설에도 그렇게 실렸습니다. 악행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참 그 기자가 살해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guilty 유죄 딱 이 한마디잖아요. 이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안도감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에 숨지기 전에 이 미스터 저먼 기자가 수백 명의 그 투자자들을 막 숨겨서 한 5억 속여서 5억 달러 정도의 폰지 사기 이런 거를 하려던 라스베가스 변호사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이제 그런 것을 그 취재를
다 나중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의 숨지면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숨지고 하면은 이게 워낙에 큰 이슈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숨졌어도 그 여러 가지를 꼭 다시 그 기억을 해줍니다. 자, 이게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발행되는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일면은 다예요. 가족들 모습도 있고 숨진 제프 저먼씨 흰머리와 수염도 다 흰색인 69세니까는요.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실렸네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어제의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일면의 보도네요.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간의 차이. 트럼프 후보가 경찰은 한 일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것을 규제했는데 난 그런 걸 없애겠다는 그걸 강조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이틀 동안 이제 해리스 후보가 방문하는 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막 유권자들 만나서 이제 같이 악수하고 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유권자들은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뭐 워낙에 조지아주가 뭐 유권자의 30% 정도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도 비슷한 이슈인 것 같은데 보스턴 글로브는 흑인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USA 투데이는 만약에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막상막하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카멜라 해리스가 약간 위라는 여론조사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여전히 트럼프가 약간 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누가 이겨도 이거 큰 문제가 될 거다. 완전히 메시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공화당 주니까 8월 19일에 통과된 그 법에 따르면 다시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선거 이 개표하고 하는 과정도 까다롭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선거 치러지고 나서도 조지아주에서 완전히 메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드디어 이제 주지사와 브라이언 캠블 주지사와 트럼프 후보가 서로 오랫동안 얼굴도 안 보고 이제 주로 처음에는 주지사가 당하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주지사도 이제 재선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공화당이 강해야 그 주에서 주지사를 하기가 좋은 거죠. 본인이 성과를 내기도 좋고 본인의 아젠다를 가지고 가고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주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후보의 선거 기금 모금에 이제 이 조지아의 주지사가 함께 나간답니다. 이게 같은 당은 결국은 웬만하면 같이 끌리죠. 물론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 절대로 안 된다 하고 공개 서한으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그 지지하는 것을 발표도 했지만요. 자, 잠시 뒤에 뒷부분에 제가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론조사 숫자를 굉장히 길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만 알 수 있도록 그건 뒷부분으로 넘기고 잠시 뒤에는 엔비디아와 텔레그램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엔비디아라는 주식값이 뭐 그 장 외에 이제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매출이 얼만큼이었는가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좋았어요. 지난 분기보다도. 그것도 뭐 몇 퍼센트 좋은 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7월 말까지의 그 지난 분기였거든요. 300억 달러, 거의 300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은 블록버스터급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15% 증가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에서도 한 287억 달러 예측했는데 이게 30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엔비디아가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하면 안 돼요. 아니요.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보다도 더 많이 나왔는데도 순이익이 166억 달러였대요. 그 지난 분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의 총 이익률도 75.1%. 이것도 대단한 건데 분석가들은 75.5% 정도는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희망이 그냥 어디죠? 하늘 저기 꼭대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해서 어제요. 밤에 보니까 어떤 때는 7%, 어떤 때는 8% 정도 하락해서 어제 아마 이런 발표 있고 나서 한 2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는 이게 그 엔비디아가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보려고 이걸 켰습니다. 지금은요. 3.59% 그러니까 어제 한 8% 장외 거래에서 빠졌으니까 말하자면 뭐 한 4% 정도는 오히려 회복했다고 봐야지 되는 거네요. 121달러 처음에 이제 그 10분의 1로 분할할 때 그 가격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높은 기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지 못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젠슨 황 CEO가 뭐라고 말을 하나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기대감이죠. 이 정도면 아니 122%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성과를 이뤘는데도 이게 안 된다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 보고한 매출이 뭐 262%가 올라갔었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22% 올라갔다고 애게게 하는 거죠. 올 들어서 160% 상승했죠. 이 엔비디아가. 그래서 결국은요. 이 무게를 느끼느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젠슨 황에게 기대에 대한 기대 그거 정말 불편한 거잖아요. 부담이죠. 그랬더니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금방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그 부담감 같은 그 기대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느끼고 생각하고 할 틈도 없이 일만 한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결과나 무슨 뭐 박수 받는 거나 이런 것은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될 임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직원들이 뭐 일주일에 7일 일하고 뭐 밤 1시, 2시에 들어가도 이직률이 없대요. 미국 전체적인 이직률이 한 뭐 17% 정도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뭐 한 2% 정도? 그것도 전에는 아주 이렇게 막 크게 오르기 전까지는 회사가 한 5점 몇 %였는데 이게 보상이 있으면 피곤하지도 않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요. 직원들이 빨리빨리 해서 어떤 또 성과를 이뤄야지 되니까 이 내일이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회사가 돈 번다고 회사만 돈을 가져가고 직원이 돈을 안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닌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직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CEO는 파리에서 어린이 뭐 성범죄, 돈 세탁 방조, 그밖에 뭐 마약 뭐 등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 6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조직범죄 공모. 이 텔레그램 측에서는 아니 우리 CEO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고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가 이런 일로 이렇게 조사받는 것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이제 아동 포르노 이제 배포하는 것을 말하자면 단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그래 그나마 단속을 하는데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이 30명에서 9억 명이 가입돼 있는데 전체 직원이 30명에서 뭐 최대 50명밖에 안 되니까 이 검열을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그 기조잖아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기소가 돼서 파리를 떠날 수 없고 한 55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돼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려야지 되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시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암호화해서 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설정을 해야지 돼요. 텔레그램도 시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왔고 인권 옹호자, 난민 우리 많이 도왔다 하지만 반대로 기소된 그런 혐의의 일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럼블처럼 아무거나 막 올려도 전혀 검열 안 되고 하는 일론 머스크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만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장점도 있죠. 홍콩 시위대들이 남 모르게 이렇게 어디 모여서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던가. 그러나 그것보다 또 많은 뭐 마약 사범들 거기서 또 막 음모라고 뭐 의사당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의 시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딜레마인 겁니다. 국가마다 미국이 좀 약하거든요. 유럽에 비해서. 이런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재판할지 아니면 기소를 기각할지 이런 그 판사의 결정조차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39살의 파벨 두로프라는 이름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네요. 100명 자녀의 생물학적인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열을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사를 하려고 하면 당국과 협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 사람이 협조를 할지 모르겠어요. 협조하기 싫다고 그거 팔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와서 이 텔레그램을 러시아식의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가 러시아에서 나와서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이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건 정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종합해 보자면 해리스가 이길 것 같아 39%, 트럼프 36%. 이건 야후와 유가브의 여론조사고요. 트럼프 후보가 무소속 사이에서는 42%대 37%로 해리스 후보를 앞서갑니다. 역시 유가브입니다. 팍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선벨트 지역의 세 군데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가고요. 그리고 또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도 역시 그 전반적인 것이 해리스가 좀 앞서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르고 오늘 저녁 6시가 아주 그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